ISLR 책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2장부터 9장까지는 지도학습에 집중했었는데 9장, 10장에서는 비지도학습을 살짝 맛만 보고서 책이 끝납니다. 비지도학습이 그 작은 분야는 아닌데요. 근데 비지도학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학습을 먼저 이해하는 게 공부에 여러모로 좀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책들이 항상 지도학습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잠깐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원이지만 지도학습이 아닌 비지도학습을 하기 때문에 잠깐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장부터 9장까지 뭐 했죠? 사실 이렇게 데이터셋이 예쁘게 x랑 y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y를 잘 예측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처음부터 x랑 y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의가 된 게 아닙니다. 일단 x랑 y가 뭔지도 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x랑 y를 잘 정의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 테이블 형태의 x를 바로 얻지 못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학습 문제를 푼다고 하여도 자, 일단 문제 정의, 그 다음에 데이터셋 수집, 그 다음에 전처리, 데이터 수집이라고 된 전처리와 데이터셋 준비, 탐색 여기를 거쳐야 이제 이게 모형 개발과 선택을 그 다음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이제 뭐 결과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2장부터 9장까지 지금 다뤘던 게 여기 4번 스텝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로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를 수집해 보신 분들은 조금 알겠고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푸셨던 분들은 생각해 보셨던 분들은 좀 감이 좀 있겠습니다만 문제 정의 자체도 쉽지 않고 데이터 수집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러니까 뭐 전처리도 쉬운 날 아니고요. 데이터 탐색도 쉬운 날 아닙니다. 비지도 학습은 이런 전처리나 다음에 탐색 단계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비지도 학습이 이용되고요. 물론 비지도 학습은 다른 데도 이용됩니다. 뭔가 지도 학습 문제로 정의되는 문제에도 비지도 학습이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비지도 학습 자체는 뭔가 그러니까 지도 학습이 아닌 다르게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 뭔가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개가 아예 갈라진 개념이 아니라 서로 좀 상부상조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지도학습이 잘 정의된 문제인 것에 비해서 사실 그냥 비지도학습이 아닌 이 바깥 지대가 그냥 다 여러분들이 비지도학습이라고 불리는 것들 아니면 이렇게 한 군데에 강학습이라 불리는 어떤 영역이 또 있는데 이 바깥 지대 영역들을 그냥 이거 비지도학습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보다 훨씬 많고 잘 정의도 돼 있지 않아요. 자, 제가 대충 이렇게 말로 했는데 좌측에 강의 노트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부터 9장까지 다루었던 지도학습은 뭐냐면요. 자, 개체 하나당 그러니까 i 하나당 피처가 피계가 있었어요. 변수 피계는 데이터에서 x1부터 xp까지 있었고 걔네들을 입력 변수나 아니면 피처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레코드 하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반응 변수 혹은 레이블이라고도 부르고 아웃컴, 리스판스라고도 부르는 y가 또 있었죠. 그래서 지도학습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 나는 이것만 주어졌어. x만 주어졌어. 사진이 한 장 주어졌어. 그 사진에 있는 사람이 뭐야? 아니면은 어떤 신용 거래 기록이 주어졌어. 이 신용 거래 기록이 믿을만해? 사기 아니야? 이런 y를 예측하는 데 있었죠. 자, 10장에서는 약간의 비지도 학습을 소개합니다. 개념적으로는 y가 없습니다. 그냥 x1부터 xp까지만 관찰한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심사는 y 예측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냥 이 관찰된 x1부터 xp까지 해서
되게 나이브하게 썼습니다. 의도적으로 나이브하게 썼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목표는 그냥 이 픽에 비춰가지고 흥미로운 정보를 추출하는 데 있습니다. 대체 흥미로운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그 문제, 여러분들이 푸는 각자가 도메인에서 푸는 문제의 목적에 따라서 흥미로운 건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대 이것만 봐도 이거 이렇게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만큼이나 그렇게 잘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시죠? 자, 비지도 학습의 관심사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자료의 P차원 정보를 지금 이렇게 P차원 정보 있어요. 그래서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X가 이렇게 RP라고 하면은 자, P차원 공간에 자료가 이렇게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면 자료 점들이 찍혀 있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을 잘 설명하는 저차원의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면 얘네들을 잘 설명하는 만약에 얘네를 이렇게 자, X의 공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나의 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얘네들은 이런 이런 뭐라 그러냐 매니폴드 영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다양체 어떤 점들이 이런 다양체 안에 있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아무튼 다양체 안에 있는 것이건 아니면은 저차원의 어떤 그 저차원 벡터 공간을 더 찾든 자 아무튼 T차원 정보를 아니면 이 P차원 정보를 성적이라고 합시다. 자, 성적 12과목이 있었나요? 고등학교 때 국영수사가 은미체기가 뭐 이런 거 거기서 각 학생들의 점수를 단 두 가지 지표로 나타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수학, 과학을 위시한 수리적 재능, 그다음에 국어, 영어를 위시한 언어적 재능 두 개의 점수로 사람들을 딱 정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12차원의 정보를 2차원으로 축약시키고 싶을 수도 있죠. 자, 이런 게 비지도 학습의 관심사입니다.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적은 수의 피처로 축약시키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은 얘는 차원 축소가 지금 비지도 학습의 관심사 중 하나고요. 차원 축소가 중요한 이유는 자, 지금은 우리는 잔잔바리로 작은 데이터셋 가지고 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엄청 많아가지고 뭐 1200 테라바이트 된다고 합시다. 네, 변수가 1200개야. 만약에 변수를 10개로만 줄일 수 있어도 1200 테라바이트의 그 저장수가 10 테라바이트로 쫙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장 공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이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연산 속도도 쫙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정보를 함축하면서 차원을 축소시키는 거는 뭐 분석적으로도 의미 있지만 계산적으로도 항상 의미가 큰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에 중요한 거 시각화하는 거죠. 시각화 P차원 P가 3만 넘어가면 우리 육안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 높은 차원의 데이터들을 저차원으로 시각화를 시킬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면서 좀 근본이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역시 비지도 학습에서 중요한 고민입니다. 자, 다음에 주어진 자료에서 피처들을 아니면 레코드들을 뭐 이렇게 xi들의 유클리드 공간에 딱 찍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유클리드 공간 안에 이렇게 군집으로 데이터를 찍어보니까 군집들로 나눠져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굳이 y가 있지 않더라도 그냥 이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누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x1부터 xp까지가 어떤 확률 분포 x를 따른다고 할 때 자 모수를 세타라고 썼어요. 이 PDF 자체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여러모로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생성된 자료만 알고 있을 뿐이고 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확률 분포를 우리가 잘 추정할 수 있다면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 P 아닙니다. x1부터 xn까지 진짜 자료가 있지 않더라도 이 확률 분포로부터 새롭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샘플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얘는 확률적 생성 모형은 이렇게
밀도 추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의 관심사 첫 번째 차원 축소, 두 번째 자료 탐색, 세 번째 자료 세분화, 네 번째 밀도 추정. 뭐 이게 꼭 네 가지 카테고리로만 나눠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잘해서 뭐 상업적으로 뭐 추천 같은 걸 잘해줄 수도 있고, 상업적으로 뭐 사기 탐지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그 비즈니스적 맥락이 없더라도 그냥 흥미로운 정보는 요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거 말고도 아주 많습니다. 자, 데이터셋 확보의 용이한과 자체는 비지도 학습의 용이한 점입니다. 대개의 경우 여러분들은 레이블이 있는 자료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자, 개, 고양이 사진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진이 개에 있어, 고양이에 있어. 다 이거 사람이 한번 가르쳐줘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이 만약에 들겠죠. 사람이 드니까요. 근데 대신 비지도 학습에 가정하는 거는 굳이 y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x1부터 xp까지만 관찰하는 거니까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긁어오면 됩니다. 데이터셋 확보에 용이합니다. 자, 그러나 비지도 학습하실 때 조심하실 점은, 비지도 학습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 학습보다 훨씬 정의가 좀 덜 돼 있고 매우 주관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자, 지도 학습의 목적은 결과 변수의 예측, 상당히 간단했었죠. 하지만 비지도 학습 목적은 이렇게 예측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술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지도 학습을 잘했다라는 말이 상당히 생소하게 들리실 가능성이 큽니다. 지도 학습은 잘했다 못했다 좀 기준이 있죠. 정확도, 뭐 MSE, 오분율 이런 걸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지도 학습의 결과는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그 평가 지표를 선정하실 수 있겠지만 그 나의 그 비지도 학습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조심하시고,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그래서 비지도 학습하실 땐 조금 좀 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좀 낫겠습니다. 자, 물론 비지도 학습은 그 지도 학습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까 그 하위군 분류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뭐 이를테면은 암 환자들 그 암세포를 사사삭 긁어다가 어떤 키트에 집어넣으면은 이 암세포에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여러 화학 물질을 반응을 해서 이렇게 암세포 여러 단백질들에 대해서 이 단백질은 얼마나 활성화돼 있어요. 얼마나 활성화돼 있어 하고서 이렇게 암세포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좀 테스트해서 각각의 단백질들이 얼마나 좀 활성화돼 있는지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P가 뭐 2만은 겉분이 넘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 유방암 환자들에게서 그 암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이 표현형들을 다 이렇게 암세포 1, 2, 3번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막 유클리드 공간에 나타냈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유클리드 공간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좀 군지 패턴이 나타나. 자, 그러면은 같은 유방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약간 특성이 다른 암들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발견하는 과학자는 이 암들의 군집마다 특성이 다를 테고 어떤 특성이 다를까? 그렇다면 어떤 처치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나으려나 하고서 이렇게 연속해가지고 좀 여러 과학적인 세분화된 질문들을 계속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위군 분류 자체가 다른 과학적 작업의 그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또 이렇게 구매 이력에 기반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하위군으로 세분화하고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주고 싶을 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추천할 때도 상당히 비지도 학습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물론 이렇게 비지도 학습의 그래서 활용으로 이렇게 군집화, 추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는데 뭐 이것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탐색, 전처리, 뭐 이렇게
다양한 때 그 비지도 학습이 쓸 수 있습니다. 천천히 뭐 이렇게 또 뭐 있었죠? 밀도 추정 이런데. 자, ISL 책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지도 학습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이번 그 챕터에서 나갈 주성분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군집 분석입니다. 자, 군집 분석은 이 군집 분석이 다 이렇게 대응되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들어있는 그 사위군들을 발견하고 싶을 때 군집 분석을 쓰시면 되고, 주성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목적이 차원 축소고 두 번째 목적이 시각화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보관하면서 그 피처의 개수를 줄이고 싶을 때 주성분 분석을 많이 쓰고요. 아니면은 저차원에다가 나의 그 데이터 포인트를 시각화하고 싶을 때 주성분 분석을 좀 씁니다. 물론 비지도 학습으로 간주되는 더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자, 이것들 하나하나 다루기에는 아이고 한 학기가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시간 내로 아니면은 뭐 적은 시간에 빠르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그 설명한 만큼의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빠른 시간에 설명하면은 정작 필요할 때는 쓰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은 기법들을 공부하시는 방법은 일단 중요한 것들은 좀 깊이 공부하시고요. 하나를 깊이 공부해서 여기서 키 아이디어를 체득하시면 다른 것들의 아이디어들도 상당히 쉽게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속담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거를 보려면은 먼저 산 하나를 올라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성분 분석을 선택한 게요. 주성분 분석을 조금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것들이 뭔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것들을 공부하실 때 주성분 분석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발전됐구나, 이런 부분을 훨씬 더 특화시켰구나, 아니면 이런 점이 다 주성분 분석과 비교해서 이런 점이 다르구나 하고 이렇게 사고의 지평을 뻗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어디 보자. 여기서 정준상관 분석, 독립상분 분석, 다차원 척도법, 여기는 아마 다별량 때 배우셨을 테고요. 아마 주성분 분석이랑 군집화도 다별량 분석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주성분 분석을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그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이고요. 조금 더 말할 부분들이 이제 다른 비지도 학습을 푸시는데 처음에 접근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행렬 분해랑 행렬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주성분 분석 배우시고 나면은 다음에 이거를 만나시면 비슷하네 생각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협업 필터링과 연관규칙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작년은 했었지만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 슬라이드는 저기 강의 홈페이지에 그 작년 버전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 때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학으로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확률적 그래프 모양과 확률적 그래프 모양은 뭐 이렇게 변수 x1, x2의 그 어떤 조건부 분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서술된 거를 뜻하는데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설명할 때 좀 더 적절하고, 그다음에 확률적 그래프 모형을 이용하면은 확률적 그래프 모형을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추정하는 문제도 상당히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트릭스가 주어지면은 이 변수들끼리 어떤 그래프 관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 때 했던 작업이랑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추정 같은 경우에는 x가 1차원이라고 할 때 x가 뭐 이런 식으로 분포했어. 그럼 여기서 얘네 밀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하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를 확률 밀도 함수 추정이라고 합니다. x가 만약에 다차원으로 가면 이를테면은 p가 2라 가지고 데이터 이렇게 찍혀있다. 이러면은 적당히 그 확률 밀도 함수의 등고선 같은 게 이렇게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기법들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군집 분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다별량 자료 분석에서 계층적 군집 분석 하셨고 비계층적 군집 분석으로 K-민스 같은 거 하셨을 텐데, 자,
그 주어진 데이터의 분포를 이렇게 노말 뭐 미오1 컴마 시그마 1 이렇게 노말 뮤 더 이상 자세하게 안 할게요. 아무튼 그 확률 밀도함수 추정의 관점에서 또 군집 분석을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집 분석을 보는 또 다른 관점이 그 디리클렛 잠재 변수 할당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만약에 뭐 다른 데서 외부에서 뭐 하시다가 토픽 모델링이라고 옛날에 그 글들 게시물들에 들어있는 어떤 그 주제를 모델링 한다는 지점에서 토픽 모델링이란 말을 많이 썼었는데 토픽 모델링 할 때도 자 군집 분석을 위한 디리클렛 잠재변수 할당이라는 테크닉을 많이 썼었습니다. 디리클렛 잠재변수 할당 같은 거는 이렇게 현상을 지배하는 소수의 변수가 있어가지고 소수의 변수가 어떤 값을 취하면 이런 분포가 나오고 분포가 이런 값을 취하면 이런 분포가 나오고 이 소수의 잠재 변수가 이런 값을 취하면 이런 값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관찰된 거고요. 이게 잠재적으로 밑에 뭐가 들어있었어. 이게 뭘까를 모형화해가지고 추정하는 게 디리클렛 잠재 변수 할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잠재 변수의 분포가 디리클렛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디리클렛 잠재 변수 할당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적 그래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 화살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세부 분야가 있거든요. 화살표가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를 주는 변수의 식으로 화살표 받는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뭐 x2는 베타 x1 더하기 뭐 엡실론 1, 뭐 여기 x3라고 하면은 x3는 베타 x2 더하기 엡실론 2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확률적 그래프 모형의 특수한 그 경우로 구조 방정식 모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베타의 추정이 또 목표가 되겠고요. 구조 방정식 모형은 언제 많이 쓰냐면은 사회과학에서 많이 씁니다. 그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각각 변수가 우리는 이렇게 콜렉트 됐는데 모아졌는데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이렇게 모델링을 해놓고 이 개수들을 추정하는 겁니다. 보통 이것들이 뭐가 되냐면은 뭐 이렇게 어릴 적에 빈곤, 그다음에 여기 이게 인과적인 경로가 이미 모델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릴 적에 빈곤 여부, 뭐 그다음에 뭐 교육 수준, 뭐 이런 것들이 뭐 미래 소득 이런 거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 미리 식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개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 주성분 분석의 자료를 잘 설명하는 차원 축소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주성분 분석은 조금 그 밑에 한 단어를 추가하면 선형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잘 설명하는 어떤 선형 뭐라고 그러지? 벡터 공간 얘기로 하면은 그 선형 서브 스페이스를 찾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비선형적인 변화를 고려를 하게 된다면 거기는 오토 인코더로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밀도 추정의 다른 그 비선형 버전으로 확정으로 적재적 생성 네트워크 그것도 있습니다. 자, 얘네들 뭐 하나하나 나 지금 모른다고 이렇게 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를 깊이 파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하나를 깊이 파면서 여러분들의 그 성숙도를 높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수학, 확률 통계적, 수리 통계적 실력을 높여 놓으면은 다른 것들은 필요하실 때 금방금방 공부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따라 좀 개요가 길죠? 왜냐면은 지도학습의 대장정을 마치고 잠깐 그 비지도학습 세팅으로 이 심신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지도학습 기법 중에 하나로 이번 이 데이터 마이닝 수업의 마지막으로 주성분 분석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주성분 분석은 뭐 보통 줄여서 PCA라고 말을 많이 쓰고요. 자, PCA는 이게 뭐라 그러냐? 주성분 분석이라면 그냥 기법 이름입니다. 그냥 기법 이름. 자, 다음 보통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PC라는 말을 Principal Component 자체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저것 지지고 볶고 하는 거를 총괄해가지고 주성분 분석 PCA라고 부릅니다. 자, PCA가 왜 데이터셋의 차원 축소 도구냐면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PCA는 주어진 데이터셋을 저차원 표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생산해 주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PCA를 시행하시고 나면 지금 피처가 x1부터 xp가 있어요. 새로운 변수가 뭐 이렇게 0.5x1 더하기 0.2x2 더하기 마이너스 0.7x 0.01xp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새로운 변수 하나, 또 새로운 변수 둘, 마이너스 0.3x2 이런 식으로 이런 새로운 변수들을 PCA 이후에는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원래는 p가 1000이었어. 1000개의 변수가 있었는데 이제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 딱 변수 2개뿐 아니면 변수 3개뿐, 변수 4개뿐 이런 식으로 1000개의 변수를 잘 선형결합으로 지지고 볶아가지고 의미 있는 소수의 변수만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변수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뒤에서 살펴보시긴 하겠지만 순차적으로 분산을 최대화합니다. 여기서의 지금 모든 평균 분산은 모두 여기서는 모집단 얘기 안 할 거예요. 표본 평균이랑 표본 분산만 얘기할 거예요. PCA 결과로 얻는 X1, G1, G2, G3, G4는요. 이 가능한 선형 결합들 중에서 이 표본 분산을 여기 선형 결합들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다양한 선형 결합들 중에서 가장 분산을 최대로 하는 성질을 좀 갖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G1, G2, G3, G4 순으로 분산을 최대하고 단 서로는 또 독립적이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독립적이도록 구성합니다. 상관성이 없도록 구성한다는 게 최대한 독립적이도록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떤 P가 2라고 치면은 되게 두 데이터가 되게 의존성이 되게 큰 애였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다다다 의존성이 큰 애였어. 그럼 PCA를 적용하시면은 딱 지원으로 이 변수를 딱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들 다음에 다시 등장할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느낌만 보여드린 겁니다. PCA의 주요한 활용처는 전처리랑 시각화예요. 전처리는 여기 차원 축소를 이용해서 PCA는 차원 축소를 가능케 하니까 이게 전처리에 유용할 때가 많고요. 다음에 또 시각화는 또 뭐냐면 시각화 같은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전처리에서 유용하다는 이유는 이게 PCA로 생산한 새로운 변수들이 이후 다른 무슨 분석을 하든지 지도학습 상관없는데 이후 분석 뭐든지 새로운 유닛 변수로 활용될 수 있고요. 시각화는 무슨 말이냐면 3개만 끄집어냈어요. 3개만 끄집어내면은 이 1000차원의 변수를 2,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플라팅할 수 있습니다. 뒤에 그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대충 그 개요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후 수업 내용에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라 하는 겁니다. 하는 이유가 그 의도가 있습니다. 선형결합 개수는 여기 0.5, 0.2 이런 거요. 얘네들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런 문제를 풀 겁니다. 분산 최대화 문제를 풀 거고요. 아니면은 정사형과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풀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1, 10.2에서 밝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거는 일단 분산 최대화 문제를 10.1에서 완벽히 이해하시고 다음에 10.1을 다시 쓰면은 정사형과의 거리 최소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료 행렬의 특이값 분해가 사용됩니다. 특이값 분해는 그 선형대수의 아마 저희 숙대 수학과 기준으로는 2학년에 그냥 선형대수가 아니라 아마 응용 선형대수에 있을 것 같습니다. 2학년 2학기 응용 선형대수에서 등장하는 그 테크닉일 겁니다. 그래서 포뮬레이션을 배우고 나서 이 포뮬레이션을 푸는 방법으로 특이값 분해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비지도학습 중에 왜 주성이 없는 시간을 주성분 분석에
올인을 하느냐? 자, 큰 이유는 일단 전처리랑 시각화는 다른 분석에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을 하든지 일단 차원이 큰 데이터를 만났어. 그러면은 묻지마 하고 PCA를 한 번쯤은 때려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성분 분석을 가장 먼저 공부하는 이유는 그 PCA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디어들 있죠. 분산 최대화, 다음에 거리 최소화, 다음에 행렬 분해 이런 게 다른 비지도 학습에 매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자, 너무 장광설이 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ISLR 책 기준으로는 자, 위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비지도 학습이 뭐냐 하는 그 10.1단원의 얘기를 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2단원이 주성분 분석에 할애된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따라가면서 좀 수식이 적다 싶은 부분은 좀 수식을 보충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